세포 안에 핵에 영향을 줘서 유전자 변이가 오게끔 해서 만들어지는 게 이제 암이거든요. 안녕하십니까. 나으람원 원장 문창식입니다. 오늘도 여러분하고 우리 암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요즘에 제가 이렇게 환자들을 보면서 환자들이 이런 부분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요즘에 이렇게 언론이라든지 이런 SNS 정보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환자분들이 여기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이거 공부를 하는데 본인들이 지켜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지켰을 때 정말 특히 음식 같은 경우에 이런 게 있죠. 먹지 말라는 음식들이. 근데 내가 음식을 되게 좋아했어요. 이런 부분들을 정말 완전히 100% 다 끊어야 되는지, 가끔가다 한 번씩 먹어도 되는 건지, 이런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은 일반적인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든지 이런 부분에는 단순한 음식을 통해서 어떤 암을 치료하는 개념도 있겠지만, 우리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스트레스를 풀 수도 있고 오히려 또 스트레스가 쌓일 수도 있어요. 음식은 저는 이제 우리 환자분들한테 이제 농담을 삼아서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이 음식을 너무 먹고 싶어요. 근데 음식을 먹어서 해를 보는 거 하고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해를 받는 거 하고는 어느 게 더 나을지, 그래서 너무 이렇게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서 하실 필요는 없고요. 어쩌다 한 번씩, 내가 정말 농담을 삼아서 하는 말로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으면 한번 먹어라. 저는 이제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한 번씩 내가 일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먹어도 괜찮습니다. 너무 이렇게 엄격하게 하다 보면 그게 스트레스가 돼서 더 치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암 환자는 어떤 식단에 대해서 좀 다른 질환이나 또 우리가 일반 생활을 하면서 먹는 음식하고는 조금 차이점 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암에 대해서 식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밥, 내가 생활을 하고 이런 데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이런 하나의 추가가 돼서 암을 치료해야 되는 그 목적이 같이 포함이 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암세포를 억제할 수 있는 기능도 음식이 가져줘야 돼요. 첫째 따지면은 일단은 우리 암 환자들의 식단에서는 영양소 분배가 조금 달라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식단 영양소는 탄수화물이 6, 단백질 2, 지방 2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암 환자분들한테는 암세포가 지방 대사를 잘 못 시켜요. 탄수화물을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6을 2로 바꾸고, 그 다음에 단백질은 그날 필요한 거 위에는 더 이상 소모를 안 하기 때문에 그대로 2 정도로 가면 되고, 그리고 지방을 6으로 바꾸는 영양소 분배를 좀 달리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어떻게 보면은 타는 영양소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대사가 잘 돼야 돼요. 그러려면은 비타민이나 미네랄이나 수분, 물,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공급이 잘 돼야 되거든요. 암 식단에는 거기에 맞는 균형된 그런 비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중요한 게 비타민 B계통입니다. 우리가 비타민 B계통 미토콘드리아에서 그 에너지를 만드는 부속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암세포는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에 대해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올리도록 하면은 그만큼 암세포 성장이 좀 더 억제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영양소를 가지고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영양소를 잘 맞추는 게 중요하고요. 또 면역력을 높이는 음식들이 있어야 돼요. 면역력을 높이는 음식들은 여러 가지 우리 채식에도 있고, 근데 가능한 육류 속에는 면역력을 높이는 부분들은 잘 없어요. 우리 채식 속에 들어있는 파이토케미칼들이라든지 어떤 다당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런 기능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암세포에서는 산화물, 활성산소가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항산화 성분이 많은 이런 식단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수분이 중요해요. 암세포 환자들 우리가 이렇게 세포 안에 물이 얼마만큼 있는가를 검사를 해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세포 탈수 검사인데 대부분 환자들이 탈수가 돼 있어요. 그래서 물을 많이 섭취를 해야 되고, 그 암 환자들에게 치료하면서 우리 면역 세포가 제대로 활성을 하고 기능을 하려면 단백질이 좀 더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비율은 전체적으로 볼 때는 20% 정도가 필요하지만 암 환자들한테 어떤 항암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단백질을 높여서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지방이 특별하게 좋은 부분이 있어요. 특히 오메가3 같은 경우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오메가3는 중요한 게 세포막을 구성을 해요. 그래서 세포막을 구성을 하는데 우리가 오메가6도 구성을 해요. 하지만 가능한 오메가3로 해야 되는 게 오메가6로 할 경우에는 세포막에 영양소라든지 물이라든지 산소라든지 이게 잘 통과를 잘 못해요. 근데 오메가3가 돼 있을 경우에 원활하게 통과를 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바뀌는 것도 막아줄 수가 있어서 암 치료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암 환자 식단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비타민 D는 그 지용성 비타민이죠. 우리가 단순한 이 비타민 D는 칼슘 대사라든지 이런 우리가 골다공증을 막아주는 이런 부분에서 비타민 D로서 기능이 있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특별히 우리가 왜 비타민 D를 암 환자들한테 강조를 하느냐면요. 비타민 D는 유전자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정상치가 30이거든요. 30 나누는데 대부분 우리 환자분들이나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대부분 우리 비타민 D는 낮아요. 수치가. 근데 되게 뭐 10, 15, 20. 이 정도가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우리가 30, 이 정상치의 최저치가 30이거든요. 30이 되면 비타민 D가 우리 몸에서 유전자가 변이 되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이 변이 되는 것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비타민 D를 어디까지 올리냐? 60까지 올리라 하거든요. 60까지 올렸을 때는 이제 어떤 이제 치료 효과를 내는 거예요. 비타민 D가. 그래서 우리가 유전자를 꺼버리는 거예요. 변이된 유전자를 끌 수 있는 그런 단계가 60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60 정도 이렇게 올리기를 바라거든요. 그런데 우리 환자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비타민 D를 많이 먹으면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그러거든요. 사실 부작용이 생기는 것은 100이 넘어야 됩니다. 그리고 되게 일반적으로 오는 부작용은 되게 이제 어떤 피부에 뽀드락지라든지 탈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고, 근데 이제 너무 높여서 안 되는 환자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 암 환자한테서 이런 경우에는 뭐냐면요, 뼈 전이가 됐을 경우에 우리 혈중에 칼슘이 많이 흘러나와서 칼슘 농도가 높아져 있잖아요. 근데 이때 비타민 D를 많이 먹게 되면 이 칼슘 농도가 더 높아져요. 그래서 고칼슘 혈증으로 인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주의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 환자분들이 이걸 물어봐요. 비타민 D를 그러면 우리가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기능식품을 먹고 있는데, 내가 기능식품을 먹고 있는데 뭐 주사를 왜 맞아요? 뭐 햇빛을 많이 볼 필요도 없이 기능식품만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 또 어떤 분들은 내가 햇빛을 많이 보고 바깥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것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비타민 D는 사실은 총력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생각보다 그게 빨리 올라가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환자들한테는 일반인들 같으면은 기능식품이라든지 햇빛을 많이 보고 음식 같은 것을 하면은 어느 정도 올라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60까지 도달하기는 그리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환자들이 병원에서는 우리가 이제 주사제를 놔주거든요. 그래서 보통 2개월이나 3개월 간격으로 해서 한 번씩 놔드리기도 하고, 기능식품을 1000짜리가 있고 5000 IU가 있는데 저는 5000 IU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음식, 그 다음에 운동. 그래서 비타민 D를 올릴 수 있는 모든 부분을 다 하라고 권하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D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암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단순한 비타민이 아니고 치료제로서도 기능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암 환자들이 이제 먹는 식단에서 이제 아침은 뭐 여러 가지 레시피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어떤 게 정설이라고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환자들한테 권하고 제가 이제 먹는 이렇게 식단을 이렇게 소개를 하자면, 채소라든지 과일을 해서 샐러드라든지 아니면 스무디라든지 이런 거 좀 만들어서 좀 부드러운 걸로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침에 저는 이제 뭐 콩을 고단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콩을 이렇게 그냥 먹으려면 어려우니까 콩을 갈아가지고 죽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먹는 경우에 상당히 아침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침에 식이섬유를 좀 많이 섭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통곡류,
뭐 보리도 괜찮고, 우리가 이제 밀가루를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뭐 통밀이나 호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아침에 막 일어나게 되면은 별로 그렇게 입맛이 없잖아요. 주스 같은 것을 만들어서 먹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주스에는 뭐 사과라든지 바나나라든지 그다음에 토마토라든지 비트, 이런 부분들을 넣어서 같이 갈아가지고 마시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은 것 같고, 또 우리 환자들한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소개를 하고, 또 환자들한테서 어떤 반응을 볼 때도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근데 또 하나 여기에서 아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환자분들이 되게 보면 아침을 가볍게 넘어가려고 그래요. 가볍게. 근데 우리 음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침입니다. 아침을 원래 잘 먹어야 돼요. 왜냐? 아침을 잘 먹어야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오전에 능률이 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가장 활발하게 일을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아침을 잘 먹어야 되기 때문에 아침에 먹을 때는 약간 칼로리도 잘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암 환자분들이 이제 식사를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 이것도 참 중요하죠. 우리 환자분들 거기에 관심이 주로 많아요. 그런데 식사 시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상당히 우리 암 치료하는 데도 영향을 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똑같은 음식을 먹는데 언제 먹느냐, 또 얼마만큼 먹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서 생리 반응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는 우리가 코티솔이 올라와요. 코티솔이 올라오면 우리가 교감신경도 항진이 돼요. 그럼 에너지 소비가 많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인슐린도 오전에 많이 올라와요. 근데 이제 오후로 가면 코티솔이 떨어져요. 우리가 에너지 소비하는 부분이 적어져요. 인슐린도 마찬가지로 민감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저녁에 뭘 많이 먹으면 소화가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우리가 식사 시간하고 이렇게 맞춰서 볼 때는 가장 칼로리를 많이 먹을 때는 아침이에요. 그 다음에 점심, 저녁이 가장 적게 먹는 시간별로 이렇게 볼 때는 보통 아침에 이렇게 어떤 그 외국의 식품 영양을 전문을 하신 분이 이 칼로리 안배를 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은 한 700칼로리, 점심은 500칼로리, 저녁은 200칼로리, 이렇게 먹는 게 가장 좋다. 이분도 마찬가지로 이 아침을 가장 강조를 하는 이런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타임으로 볼 때는, 식사 타임으로 볼 때는 아침 식사는 우리가 기상해서 눈을 떠서 일어나서 1시간 이내에 먹는 게 좋다. 그리고 점심은 11시부터 1시 사이가 좋고, 저녁은 우리가 7시를 넘기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5시에서 7시 사이.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도 우리 환자들한테 저희는 5시 조금 넘어서 우리가 저녁 식사를 드리거든요. 저녁에 식사를 7시를 넘기지 말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잠을 자는 시간, 취침을 하는 시간하고 시간을 띄우는 거예요. 내가 한 10시쯤 잔다 그러면 3시간 정도 전에 모든 음식은 먹어야 끝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저녁 먹은 음식이 소화가 되는 상태에서 잠이 들어야 되는데, 소화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잠이 들게 되면 그만큼 수면을 방해하는 이런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식사 시간, 길이. 한 끼를 먹는데 5분 만에 먹을 건지 10분 만에 먹을 건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보통은 가장 좋은 것은 한 30분 정도. 그래서 30분을 그냥 우리가 밥만 먹으면서 막 혼자 밥 먹으려면 30분 가기가 어려워요. 5분, 10분이면 다 끝나요. 의도적이라도 30분을 끄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많이 씹어야죠. 여러 차례 씹다 보면 한 번 우리가 음식 먹고 씹는 시간을 길게 하면은 보통 최소한 한 30분 정도는 씹으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 실제 한번 해보세요. 쌀밥 먹고 씹으면은요, 몇 번 씹으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미라든지 잡곡밥, 좀 더 씹을 수 있는 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씹을 수 있는 그런 기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씹으면 소화도 더 잘 되게끔 하고, 이렇게 잘 씹히는 음식들이 영양소가 많아요. 한 30번 씹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게 식사를 하면서 밥만 먹으면은 소화 안 되는 경우 많아요. 근데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다 보면 우리 스트레스가 떨어지고, 스트레스가 떨어지면 부교감신경이 항진이 돼요. 부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면 장이 빨리 움직이고 소화액이 잘 나와요. 그래서 소화력도 더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하는 식사, 그 다음에 식사 도중에는 절대 어떤 좀 불쾌한 이야기라든지 걱정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식사 시간도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허브나 이제 향신료가 대개 보면은 암을 우리 환자들한테 꼭 알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 허브는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한약재죠. 우리가 자연에 있는 이런 식물들, 이런 부분들은 거의 우리가 한약재로 쓰고, 서양에서는 허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한약재,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 허브 속에는 여러 가지, 제가 이제 보면은 되게 항산화물이 많이 들어있죠. 항산화제 성분들이.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있고, 그리고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이토케미칼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가장 저는 이제 중요시 여기는 부분은 파이토케미칼이에요. 파이토케미칼이 사실 우리가 암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자 변이로 해서 와요. 유전자가. 우리가 살면서 몇십 년에 걸쳐서 우리 생활 음식이라든지 생활 환경이라든지 어떤 스트레스라든지 감정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세포 안에 핵에 영향을 줘서 유전자 변이가 오게끔 해서 만들어지는 게 이제 암이거든요. 이 유전자 변이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은 파이토케미칼들이에요. 우리 되게 동물 속에, 그래서 동물을 많이 먹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 동물 속에는 그런 성분이 없어요. 식물 속에 그런 성분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식물에 보면 컬러들이 있잖아요. 뭐 하얀색, 뭐 보라색, 빨간색, 노란색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다 그 식물이 가지고 있는 파이토케미칼들이에요. 그 파이토케미칼을 나타내는 색이거든요. 이런 성분들이 암을 억제를 해요. 유전자 변이를 조절을 해주고.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표적치료제를 쓰잖아요. 표적치료제라는 게 바로 변이된 유전자를 조절하는 물질들이에요. 근데 그 물질을 이렇게 허브나 그 다음에 우리 향신료들 가지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가 향신료를 이제 이야기를 할 때 대개 우리가 향신료는 음식을 먹는 데에서 양념류가 많아요. 우리가 양념류는 항상 암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제 양념류를 가르쳐서 이 항암제란 말도 쓰거든요. 우리가 양념류를 한번 생각해 봐요. 이게 다 향신료예요. 후추 속에 있는 피페르, 마늘 속에 있는 보면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있고, 그 다음에 양파는 뭐 케르세춘, 생강은 진저로. 이렇게 우리 양념류로 쓰는 것은 암을 억제할 수 있는 파이토케미칼을 가지고 있고, 이 부분이 또 항산화 작용도 있으면서 면역을 올리는 작용을 다 같이 하거든요. 허브나 어떤 향신료는 우리 암 치료하는데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암 환자들이 식사를 할 때 반찬류를 잘 먹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매일 먹는 음식이면서 매일 먹는 암 치료 약이 되는 겁니다. 암 환자한테 지방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지방이 종류가 몇 가지 있죠. 크게 나누면은 불포화지방산이 있고 포화지방산이 있어요. 우리가 불포화지방산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오메가3, 그 다음에 오메가6, 그 다음에 오메가9. 예, 아마 이렇게 잘 할 거예요. 그 오메가3는 대개 뭐 들깨라든지 아마씨, 햄프시드 뭐 이런 데에 있는 거 말하고, 오메가6는 식용유 대부분 다 오메가6입니다. 우리가 뭐 해바라기유, 뭐 면화유, 뭐 포도씨유 이런 부분들 다 식용유고. 그 다음에 오메가9은 이제 올리브 오일이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포화지방산이 있어요. 포화지방산은 우리가 대부분 다 어때요? 동물성. 동물성은 다 포화지방산이 많다고 봐야죠. 우리가 오리고기가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불포화지방산이 많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 오리고기 많이 먹으면 그럴까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오리고기 속에도 동물성이잖아요. 이 포화지방산이 절반이에요. 그런데 다른 동물들은 거의 한 7, 80%가 포화지방산이다. 그래서 이제 동물성은 이제 안 좋게 이제 보는 이제 그런 개념인데, 이 각각의 기능들이 있어요. 오메가3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암 환자들한테 상당히 권유를 하는 아주 좋은 거죠. 제일 큰 기능은요, 오메가3가 세포막을 구성을 하면은, 우리가 막 태어났을 때, 애가 막 태어났을 때 세포막은 거의 오메가3로 구성을 했어요. 근데 살면서 우리 먹고 있는 음식이 거의 대부분 오메가6가 많단 말이에요. 채식 속에. 그러다 보니까 세포막이 오메가6로 많이 되죠. 근데 오메가6는 염증을 많이 일으켜요. 그래서 우리가 오메가6를 그 튀김 같은 거 많이 먹고, 거기에 쓴 기름들이 다 오메가6가 많은 그런 기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포막이 오메가6로 구성이 되게 되면 염증이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염증이라는 게 어떻게 감염돼가지고 나는 뭐 열나고 하는 그런 염증이 아니고, 세포 안에서, 세포 특히 막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염증 반응이라는 것은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사이토카인이라는 성분들이 있어요. 이런 성분이 많아진다는 의미예요. 그러게 되면 이제 이렇게 뭐 당뇨라든지, 그 다음에 고지혈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자가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유발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되는 거죠. 암도 마찬가지로 일종의 염증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오메가3가 구성이 됐을 때는 이제 염증 억제가 돼요. 그러면 암 치료도 마찬가지로 도움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오메가3가 됐을 경우에 산소 공급이 잘 돼요. 암은 산소 공급이 안 됐을 때 암세포는 빨리 큽니다. 산소 공급이 잘 되면 암세포는 성장을 잘 못해요. 오메가3로 했을 경우에 세포막 구성이 비율이 높아졌을 경우에는 그만큼 암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고 암의 성장을 억제하는 그런 기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메가3가 가장 이제 중요하고요. 오메가6 같은 경우는 염증을 많이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요즘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오메가6를 줄이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이제 그게 불포화 지방산이에요. 오메가3하고 오메가6. 그리고 오메가9 올리브 오일, 여러분들 올리브 오일이 암에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을 거예요. 올리브 오일은 사실은 암하고 크게 관계는 없어요. 근데 간접적으로 관계가 있어요. 왜냐? 혈액순환을 좋게 만들어줘요. 혈관 안에서 응고가 되는 것을 막아주거든요. 올리브 오일 같은 경우는 오메가9이 많아요. 그런 응고작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암을 치료하는데 도와주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근데 그 오메가9의 주작용은 어떤 거냐?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 우리 보통 지중해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올리브 오일이잖아요. 올리브 오일은 서양 사람들이 이 육류를 많이 먹다 보니까 고혈압도 많고 심장 질환도 많고 그 다음에 뇌졸중 같은 것도 많이 오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막아주는 게 주로 이제 올리브 오일이죠.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동물성에 많은 이런 이제 기름들은 포화지방산이죠. 원래 포화지방산은 대부분 다 에너지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쓰는 지방이거든요. 그런데 이 포화지방산을 많이 먹다 보면 우리 어때요? 지방에 축적이 되죠. 결과적으로 이제 비만이 올 수 있는 그런 비만이 오게 되면 여러 가지 인슐린 저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겨서 나중에 암으로 이어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지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오메가3입니다. 그리고 오메가3를 늘리는 방법, 오메가6를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죠. 그래서 오메가3를 가장 권하는 것은 특히 암 환자한테 오메가3는 이제 또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식물성이 있고 동물성이 있죠. 식물성은 우리가 들깨라든지 아마씨에 많이 들어있는 순수 오메가3예요. 순수. 그리고 동물성에 있는 오메가3. 우리가 고등어라든지 꽁치라든지 정어리라든지 등푸른 생선에 보면은 오메가3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오메가3는 대개 이제 DHA나 EPA가 포함이 돼서 DHA하고 EPA는 주로 이제 뇌 기능에 주로 많이 관여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 세포막 구성에는 그렇게 큰 도움은 되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EPA하고 DHA가 동물성에 많기 때문에 우리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그 효과가 많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동물성 오메가3 속에는 포화지방산이 또 같이 섞여 있는 비율이 상당히 있어요. 우리가 식물에는 거의 순수 오메가3만 비율이 높아요. 근데 동물성의 지방 속에는 포화지방산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좀 단점들이 있어서 저희가 우리 환자들한테 권하는 지방은 되게 식물성 오메가3인 들깨, 아마씨, 햄프시드, 요즘에 뭐 CBD 오일 같은 경우 이런 것도 지금 오메가3에 해당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로 섭취를 하게 되면 암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많이 알죠? 암 환자들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제일 1번으로 올라오는 게 뭐예요? 기름진 음식 먹지 말라는 거죠. 되게 이제 기름진 음식은 되게 이제 동물성들이 많잖아요. 근데 되게 이제 포화지방산이나 그 다음에 우리가 동물성 기름 속에는 우리 지방 속에 문제가 뭐냐면은요. 항상 우리 몸에서 동물도 마찬가지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노폐물들을 지방에다 저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먹게 되면은 그리 좋지를 못하고 육류를 해. 그리고 이제 기름 종류로 사용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튀김 종류를 쓰게 되면은 되게 이제 기름이 오메가6 계통이 많아요. 오메가6 계통은 가열을 하면은 이게 트랜스 지방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트랜스 지방을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튀김류에 사용하는 기름들이 열이 가했을 때 불포화 지방에서 열이 가해지면 시스 타입에서 트랜스 타입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시스 타입이 정상적인 건데 트랜스 타입으로 바뀌면은 이게 발암 물질을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튀김을 했던 요리라든지 그런 부분이 가장 안 좋은 거죠. 자극적인 음식이라든지 또 거친 음식이라든지 단 음식, 특히 이제 설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어떤 칼로리만 많은 음식들, 특히 이제 인스턴트 식품이나 패스트푸드 같은 게 보면은 영양소가 충분하지 않고 비타민이나 미네랄 이런 부분들이 없이
단순하게 칼로리만 높일 수 있는 이런 음식들, 그리고 또 가공식품 중에서는 캔유로 되어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이 안에 발암물질 같은 것을 영향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우리 암 환자분들이 이제 간식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우리 환자들한테 간식에 대해서는 권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어요. 특히 간식을 언제 먹냐? 낮에 먹는 간식은 좀 덜해요. 저녁에 간식을 먹거든요. 우리 암 환자들이 관리를 열심히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잘하는 분들이 소홀한 게 뭐냐면, 보통 저녁을 빨리 먹는 것을 이렇게 권하거든요. 근데 빨리 먹고 나서 취침이 늦어지면 중간에 배가 고파요. 간식을 먹게 돼요. 근데 이 간식을 먹었을 때 그냥 살짝 먹는 간식이 돼야 되는데, 이게 양이 많거나 좋지 않은 걸 먹었을 때는 오히려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간식을 권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간식을 꼭 먹어야 되겠다고 하는 분들, 그 다음에 낮에 그럼 아침하고 점심 중간이라든지 점심하고 저녁 중간이라든지 이렇게 먹을 때 만약에 간식을 먹는다 해서 이럴 때 먹는 간식을 추천을 한다면은 저는 제 1번으로 고구마를 꼽아요. 고구마, 그것도 생고구마가 좋아요. 그리고 또 나와 있는 게 호박도 상당히 좋아요. 호박 속에는 베타카로틴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런 호박이라든지 견과류도 상당히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리 종류, 뭐 블루베리라든지 뭐 아로니아라든지 이런 분들 베리 종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좋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과일류로는 사과는 이제 과즙이 많기 때문에 저는 보통 우리 사과는 한 4분의 1 쪽만 먹으라. 그 다음에 이제 귤 같은 것도, 귤도 마찬가지로 안에 있는 과즙을 너무 많이 먹지 말고, 귤을 먹을 때는 귤 안에 겉껍질을 벗기고 나면 하얗게 나오는 거, 그게 이눌린이거든요. 펙틴. 이 부분들을 많이 섭취하는 게 좋고, 그래서 간식은 많이 권하지는 않지만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들은 권장할 만합니다. 무리암을 치료하는 분이라든지 또 우리가 암을 예방하려고 하는 분들한테 물을 많이 마시라고 하잖아요. 혈액의 혈관 안에 있는 탈수를 막아주고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이 우리가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은 우리 세포 안에 물을 많이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혈액하고 그 다음에 간질세포, 혈관하고 세포 사이에 있는 물들이 있거든요. 이 물이 많아지는 것은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세포 안에. 그런데 되게 우리 암 환자분들이 세포막이 튼튼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물을 제대로 가두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세포 안에 물이 부족해져요. 세포 탈수가 일어나죠. 우리가 이 검사하면은 그냥 나옵니다. 우리가 그 세포 탈수에 대해서 검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세포 탈수가 이렇게 이제 오는 경우에 어떤 문제들이 생기느냐. 우리 집에서 물이 없을 때 우리가 불편함하고, 우리 세포 안에서 물이 없을 때 불편함은 좀 유사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집 안에서 물이 없으면 어때요? 설거지하기 어렵죠. 청소도 어렵죠. 화장실에 대소변 봐놨는데 내릴 물이 없으면 냄새 고약하잖아요. 그러면 집안이 불결해지겠죠. 그게 오래된다면 어떤 질환이 생길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 되겠죠. 우리 세포 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포 안에 물이 없게 되면 우리 세포 안에서는 미토콘드리아라든지 아니면 세포질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가운데 산화물들이 많이 만들어져요. 그럼 이 산화물들을 항산화제가 제거를 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 항산화제라든지 미토콘드리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물이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물이 없으면은 그런 어떤 그 해독 기능이 많이 떨어져요. 한마디로 세포 안에 노폐물을 청소를 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물이 부족하게 되면 산화물들이 만드는 부분이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산화물들이 활성산소가 돼서 결과적으로 유전자 손상을 오고, 그리고 미토콘드리아를 파괴를 하고 하다 보면 이 세포가 여러 가지 염증 반응을 일으켜요. 그래서 만성 대사성 질환도 갈 수도 있겠지만 암 환자들한테는 정상세포가 암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거든요. 물이 아주 중요하고, 물을 보충할 때는요, 항상 물만 먹어갖고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전에도 수차 강조를 했습니다. 물만 먹어도 되는 게 아니고, 물은 세포 안에 못 들어가요. 혼자 스스로는 들어가지 못해요. 뭔가가 물을 끌고 들어가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칼륨입니다. 칼륨을 먹었을 때 이 칼륨이 세포 안에 들어가면서 물을 끌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칼륨이 많은 음식, 뭐 고구마라든지 비트, 토마토, 키위, 그 다음에 야채 종류, 칼륨이 많은 음식들, 이런 부분들을 같이 먹으면서 물을 마셔야 세포 안에 물이 채이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 암 환자들은 세포 탈수가
절대 생겨서는 안 되니까 한 번 정도는 내 몸에 탈수가 있는가 없는가 검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상치에서 1% 정도의 물이 부족하면은 우리가 세포 탈수로 봅니다. 그만큼 물은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필히 한번 검사를 해보시고 내가 물을 보충할 때는 그런 칼륨이 많은 음식하고 같이 하시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칼륨이 부족하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칼륨이 부족하다는 의미는 아니고 물이 우리 이제 세포 안에 들어갈 때 이제 칼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지, 우리가 칼륨이 부족해서 물이 못 들어간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혈액 검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칼륨이 정상적인 사람은 정상 범위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정상 레벨 안에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세포 안에 있는 칼륨치를 우리가 혈액 검사상으로는 세포 안에 칼륨치를 체크하는 게 아니에요. 혈액을 체크하는 거예요. 혈관. 그러니까 세포에 있는 칼륨치는 체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칼륨을 많이 보충을 하게 되면 혈액에 있는 칼륨이 세포로 들어가는 거죠. 탈수가 돼 있는 사람이 그러면 우리 칼륨이 부족한 사람이다. 그런 의미하고는 조금 달라요. 세포 안에 칼륨을 많이 넣기 위해서 넣어줘야 된다 그 말이지, 칼륨이 탈수가 된 사람은 칼륨이 부족한 사람이다 그 개념하고는 달라요. 선생님, 유익한 방송 항상 감사합니다. 전을 붙일 때는 어떤 기름이 좋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전을 지질 때 이게 사용하는 기름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을 지질 때 사용하는 기름은 대부분 다 불포화지방산, 오메가6거든요. 대부분 다 그렇죠. 우리 옥수수 기름이라든지 해바라기, 카놀라유, 유채, 전부 다 오메가6입니다. 근데 오메가6의 문제점이 이게 트랜스 지방으로 잘 바뀐다는 거죠. 열이 가해졌을 때. 그래서 우리가 암 환자분들한테 가능한 한 튀김이라든지 기름을 사용해서 만드는 부분들을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 또 여러분들이 이런 게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뭘 쓰느냐? 올리브유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올리브유는 더 안 됩니다. 올리브유는 일반 식용유보다도 발화점이 더 낮아서 더 트랜스 지방으로 더 잘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리브유는 원래 드레싱용이지 절대 튀김용은 아닙니다. 근데 올리브유를 쓰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열을 많이 가하지 않고 그 다음에 짧은 시간에 살짝 튀길 때 필요할 경우에 올리브유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올리브유는 튀김용으로 쓰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이제 어떤 게 가장 좋으냐? 제가 추천할 만한 것은 코코넛입니다. 코코넛유는 포화지방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불포화지방산은 좋고 포화지방산은 안 좋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코코넛유는 일단 열을 가했을 때 절대 트랜스 지방으로 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포화지방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장점이 있고, 코코넛유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성분들이 암을 억제할 수 있는 성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코넛유는 우리 몸 안에 들어왔을 때 바로 에너지로 써버리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지방에 축적이 되거나 그런 것보다는 바로 에너지를 쓰는 그런 작용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코코넛유를 우리 암 환자들한테 권하는 거거든요. 근데 코코넛유가 호불호가 좀 있어요. 여기에서 나오는 풍미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되게 이제 싫어하는 사람들은 안 쓰려고 하는데, 내 건강을 위해서 나는 그러면 튀김 요리를 먹고 싶어. 한데 코코넛유 냄새는 별로 안 좋아. 그러면 뭔가 여기서 선택을 해야죠. 내가 먹고 싶다면 하셔야 될 거고, 아니라면 피해야 될 건데, 가능하면은 오메가6가 많은 식용유보다는 코코넛유를 권합니다. 저는 우리가 밀가루도 넣어서 하기 때문에 그 밀가루 음식은 크게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 먹는 전에는 거기가 야채 같은 게 참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야채를 몽땅 넣어가지고 하는 것은 나쁘지는 않는 걸로 봐요. 하지만 기름을 사용을 할 때 기름이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제 밀가루가 너무 많았을 때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야채 많이 넣고 코코넛유 하고 하면은 그래도 내가 즐길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유해하는 부분들을 좀 줄일 수 있죠. 문제 되는 건 과당보다 포도당 아닌가요? 우리가 이제 그 암 환자들한테 이제 포도당하고 이제 그 과일을 먹게 되면 이제 과당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이것을 이제 어떻는가? 우리가 설탕 속에 설탕이 2탄당이거든요. 설탕은 포도당 하나, 과당 하나입니다. 두 개가 묻혀 있어요. 그래서 다 6탄당이에요. 우리 암세포는 포도당을
가지고 에너지를 만드는 그런 기능을 하죠. 이게 포도당에서부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젖산을 만들고 그런 과정에서 에너지도 만들고 여러 가지 암세포 성장에 필요한 단백질도 만들어내요. 그러면 과당은 어떻느냐? 포도당처럼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가는 그건 아니지만 중간에 끼어 들어갑니다. 그 포도당 대사 과정 중간에 과당이 들어가는 과정이 있거든요. 과당도 마찬가지로 많이 먹었을 경우에는 포도당이 우리가 암세포 바로 가져가서 사용을 하는 것보다는 속도는 늦어요. 하지만 과당도 그대로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과당도 너무 많이 먹는 것은 좋은 게 아니어서 저는 가능한 과당도 포도당 줄이는 것만큼 과당도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폐암은 꼭 세포독성 항암제여야만 하나요? 항암 치료하고 계신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폐암은 꼭 세포독성 항암제만 쓰는 거 아닙니다. 표적치료제가 많이 있죠. 보통 뭐 EGFR이라고 해서요,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가 양성으로 뜨는 분들한테는 그 표적치료제들을 많이 쓰죠. 근데 아마 이분은 아마 세포독성 항암제를 쓰는 것 같은데, 만약에 세포독성 항암제 밖에 없다 한다면 표적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유전자 변이 된 부분이 없다는 뜻입니다. EGFR라든지 뭐 ALK라든지 이런 유전자들이 있거든요. 변이 되는 유전자들. 이것을 억제하는 표적치료제가 있어요. 근데 아마 이분은 제가 볼 때는 표적에 대한 변이된 유전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이게 무조건 세포독성 항암제만 쓰는 게 아니고, 요즘에는 면역 항암제도 있거든요. 그 면역 항암제도 폐암에 상당히 많이 쓰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꼭 변이가 없더라도 쓸 수 있는 다른 약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세포독성 항암제만 사용을 한다고 들으셨던 분인 것 같은데, 잘 찾아보면 다른 이런 약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임상약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또 특히 컴바인드 세라피가 있습니다. 병합해서 단독으로만 쓰는 게 아니고 세포독성 항암제를 쓸 때도 다른 표적하고 그 다음에 면역 항암제하고 같이 겸해서 같이 쓰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찾아보시고 교수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떤 임상 같은 이런 부분들도 있으면 참여를 하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실은 우리 환자분들이 내가 좋아서 나 이거 하란다, 내가 싫으니까 이거 안 하란다, 사실 그게 선택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암에 대해서는 각각의 치료약들이 대강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암에는 이런 약들을 쓴다. 되게 우리 항암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 환자분들이 부담스러워 하죠. 어느 누구든지 지금 항암을 하고 싶은 분은 잘 없어요. 근데 내가 좀 더 편안한, 내가 부작용이 적어서 나한테 내가 힘들지 않은 그런 게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없어서 우리 환자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별로 없다고 봐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있어가지고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개 있을 때 교수분이 선택을 하라 하는 경우는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이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근데 이제 환자분이 선택해야 될 상황은 있어요. 어떤 경우냐, 특히 세포독성 항암제를 썼는데 내가 너무 힘들다, 내가 너무 견디기 어렵다, 이럴 때 이게 지속이 돼야 될지, 또 하나는 이 세포독성 항암제를 쓰고 있는데 계속 암이 더 성장을 한다, 줄어들지를 않는다, 이럴 때 계속 해가지고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때는 환자분의 선택입니다. 또 교수가 계속 하자 하더라도 환자분이 판단을 하셔서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고 오히려 하면 할수록 더 악화되는 것 같다 하면은, 그거는 환자분들이 저 중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정보를 가지고서 많이 이야기를 해보는데, 우리 여러분들하고 하면서 댓글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아주 제 기분이 좋아요. 열심히 보시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궁금한 게, 사실 궁금한 게 엄청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걸 갖다 어디에다가 제대로 물어보지를 못하는 그게 있거든요. 이렇게 댓글이 많아질수록 저희는 더 힘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거라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것도 물어봐? 그렇지만은 다른 사람 어쩔 줄 모르는데 본인은 궁금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저희가 관심을 갖고 답을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앞으로 많은 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질문을 넣으셨으면 감사하고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